나는 윤영, 올해 53이다. 지금은 작은 시골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었다. 손재주가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환자들이 내 손을 믿고 찾아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의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영아, 엄마가 좀 이상해. 갑자기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내 동생이랑 나를 계속 헷갈려 하더라.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엄마가, 그 누구보다 단단했던 우리 엄마가. 나는 그날 밤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경남 하동. 내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 그곳에는 여전히 어릴 적 엄마가 정성껏 가꾸던 정원이 있고 아버지가 만든 나무 벤치가 그대로였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영아, 넌 누구니?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무릎을 다쳐 움직임이 불편했고 동생 윤주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도 잘 비추지 않았다. 모든 돌봄은 내 몫이 되었다. 처음엔 나도 참고 버텼다. 엄마의 헛소리도 밤마다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엄마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계약서 어디로 간 거니? 안방 장롱 밑에 숨겨놨잖아. 윤준이가 보면 안 되는데. 나는 처음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같은 말을 며칠 동안 계속 들으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안방 장롱 밑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정말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와 통장 사본,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다. 계약서에는 엄마의 서명과 함께 윤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는 어려운 문장 투성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 제목이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뭐야 이건? 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문서를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현재 거주하는 집과 주변 땅,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자산까지 모두 동생 윤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1년 전 엄마가 아직 치매 초기였을 무렵에 작성된 서류였다. 나는 그날 밤 윤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너 엄마한테 계약서 받은 적 있어?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는 윤준의 소리가 들렸다. 짧은 정적 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엄마가 예전에 내게 주신 거지. 형은 바쁘고 지방에 있으니까 집은 내가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 형한텐 말 안 했던 거야. 엄마가 비밀로 하라더라. 엄마가 그때 이미 병세가 시작됐어. 그때 그런 계약서를 썼다는 게 말이 돼. 병세. 형, 엄마가 아직 정신 또렷하던 때야. 그리고 뭐 어차피 형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잖아. 집도 내가 관리했었고. 형이 이런 걸 왜 문제 삼는 건지 모르겠네. 윤준의 태도는 당당했지만 그 당당함이 왠지 불쾌하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한 여유로움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엄마의 방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치매 증상이 심한 밤에도 엄마는 가끔 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이가 그 계약서 다시 가져가려고. 안 돼. 영희한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엄마의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 후로 나는 엄마의 치매 일지를 매일 기록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엄마의 병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료 기록과 대조하며 검토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엄마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태였다.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동생 윤준이라는 점이었다. 우리 가족의 균열은 어쩌면
그날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엄마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더 흐릿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날은 어린 윤준을 찾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약서와 관련된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준이가 다시 가져간대. 계약서. 그거 주면 안 돼. 어떤 날은 새벽 3시에도 그 말을 반복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그 계약서가 단순한 치매의 망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를 향해 외쳤어요. 넌 영이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준이 불러와 어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의 그 눈빛,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날 오후 윤준이 집에 들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죠. 형, 엄마는 괜찮아? 그 말에 저는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 계약서 언제 받은 거야? 엄마가 사인한 날 말이야. 윤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형, 아직도 그 얘기야? 엄마가 스스로 하신 거라고. 그냥 형이 지방 내려와서 갑자기 감정이 복잡해진 거잖아. 엄마 그때 이미 진단받았어. 초기지만 의사도 인지 능력에 의문이 있었대. 넌 그걸 알았잖아. 윤주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형도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집이랑 땅, 그게 탐나서? 그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말은 차라리 칼보다 더 아프게 꽂혔어요. 나는 엄마가 뭘 원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내가 그걸 가로챘는지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지. 윤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냉랭했고 입꼬리는 희미하게 비틀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안정을 잃었고 윤주는 집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모르게 다녀간 흔적이 보였어요. 책상이 어지러워 있거나 장롱문이 열려 있다거나. 나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안방, 거실, 주방까지. 그리고 다음 날 밤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윤준이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그는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계약서가 있던 자리를 집중적으로. 나는 이 영상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죠. 이젠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영상과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죠. 만약 이 계약서가 치매 진단 이후에 작성된 거라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영상은 윤준 씨가 이를 알고도 문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윤준이 자기가 믿었던 아들에게서 배신당한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착했는데 언제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된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진실은 언제나 상처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계약서, 사본과 영상 파일을 안전한 USB에 옮겨놓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앞면엔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진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윤준,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윤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도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그 집을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인데 눈을 감아도 온통 계약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준, 새벽 3시 핸드폰으로 CCTV를 켜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혹시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 윤준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롱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고 닫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내 심장을 누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영상은 정확히 오전 4시 5분. 저는 그 파일을 다시 저장하고 2번, 3번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윤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집에 왔었지? 무슨 소리야? 내가 안방 장롱 뒤지는 거 다 찍혔어. CCTV 달았거든. 윤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미안.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 계약서 말이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형이 뭘 몰라서 그래. 그 계약서 엄마가 진심으로 원했던 걸 수도 있어. 엄마는 지금도 그걸 주면 안 된다고 하셔. 밤마다 꿈에서 깨서 중얼거릴 정도로. 윤주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형제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엄마의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말을 더듬고 식사도 거부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윤준이가 내 방에 들어왔지 맞지?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냄새가 났어. 그의 아이가 다녀간 냄새. 어릴 적부터 난 그 아이 냄새를 알았거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CCTV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가 그렇게까지 욕심을 낼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의 마음이 여전히 윤준에게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윤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는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진짜로 이럴 거야? 응, 진짜야. 난 엄마를 지키고 싶어. 그럼 우리 가족은 끝나는 거야. 내가 끝냈어, 윤준.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엄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죠. 저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맞기는 했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준아, 계약서 꼭 지켜 부탁할게. 그 말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의 실체를, 그리고 엄마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병실은 늘 정적에 잠겨 있었고 저는 그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을 감고 있으면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장마철이면 꼭 해주시던 동태찌개 냄새. 그런 기억들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윤준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한껏 수척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작고 무거웠습니다. 왜 왔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지난 며칠 동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엄마 괜찮으셔? 의식 없으셔? 윤주는 병상 옆으로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형, 나 진짜 미안해.
이제 와서 그날 CCTV에 찍힌 것도 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다시 얼어붙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걸 내가. 윤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업 망했어. 전부 빚이 몇 억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 계약서에 기대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를 돈줄로만 본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진짜야. 근데 너무 힘들었어. 저는 그의 말을 차마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죠. 그날 밤 윤주는 병원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법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훼손하려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캔본과 영상 자료도 중요하죠. 네, 이미 준비해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가 안방 장롱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찢겨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분명 손댄 흔적이었습니다. 또 온 거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곧장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엔 윤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안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고 서류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누구야? 영상 속 인물의 뒷모습, 체격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삼촌, 엄마의 동생, 준배 삼촌. 그는 오래전부터 엄마 집에 오갈 수 있었고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해왔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냐? 삼촌, 어제 우리 집에 오셨어요? CCTV에 찍혔어요. 안방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던데. 삼촌은 잠시 말이 없었고 곧 짧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 궁금해서요? 윤준이가 자꾸 그 계약서 얘기를 하더라. 혹시나 싶어서. 그 말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은 일이었습니다. 돈 앞에선 피부치도 낯선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그날 밤 엄마의 병실에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꼭 지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및 사문서 위조 시도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지킬 차례입니다. 엄마의 마음까지 함께. 며칠 뒤 기적처럼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수호야.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드셨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들었어. 내 말, 내 마음도. 그 말에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약서 내 마지막 결정이었어.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저도 지킬게요. 엄마의 뜻, 엄마의 마음 절대 흔들리지 않게. 엄마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더 이상 무서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경찰에 진술을 마쳤습니다. CCTV 영상, 계약서 원본, 스캔본,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까지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형 윤주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준배 역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호 씨, 삼촌분과 형님 두 분 모두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알았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위조 시도 및 주거 침입 건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저 사랑하던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준이 서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수호야, 나 할 말 있어. 저는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윤주는 머뭇거리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죽을 만큼 미안해. 그 계약서, 그거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뢰였는데 내가 그걸 망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벌 받을 거면 낫겠고 엄마한텐 다시 안 보이더라도 너한텐 형으로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형, 늦었어. 하지만 나도 형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상처, 후회의 용서,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 장롱을 다시 열었습니다. 봉투는 이제 안전금고로 옮겼고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엄마의 뜻, 그리고 제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제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